왜 대한제국이었을까요? 예. 대한제국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 8만 개의 서당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들이 거의 수백만 명의 그래 평민 유생을 길러냅니다. 예. 그 평민 유생의 상소들이에요. 대한제국의 기층 민중은 평민 유생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은 나 1인의 나라가 아니라 만민의 나라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밀지를 내리는데 고종이 그러기 전에 이 대한이라는 말은 여러 신하들한테 논의를 시키는데 그게 대한이라고 이제 가져왔어요. 그런데 잘 앞뒤를 읽어보면 이미 고종이 생각해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예. 그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거꾸로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고종이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은 내외로 나눠갖고 뜻은 삼한 일통의 뜻인데 대자가 그 대는 우리를 그러니까 높이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 통일된 국가를 나타내려고 이제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한이라고 할 때 조선을 갑자기 한이라고 할 때 알아듣겠는가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계속해서 한이라는 말을 써왔고 우리 내부에서도 알고 있을 뿐더러 대외적으로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말을 해요. 예. 그것은 이제 1870년대에 쓴 정한론이란 말은 벌써 대한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한국을 정벌한다고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조선을 조라고 할 수도 없고 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조선을 가리켜서 한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청나라 거의 모든 외교 문서에는 우리나라 조선 병사하고 만주에서 충돌하잖아요. 한병과 충돌했다고 돼 있어요. 전부. 선병도 아니고 조병도 아니고 한병과. 그러니까 고종의 그 말이 사실인 거죠. 해외에서도 우리를 한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이라고 해도 다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선조에도 그런 큰 대부인들을 높여 부를 때는 사만 대부인 이렇게 앞에다 붙였고 예. 사만 중에 이제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부를 때도 진한 대부인, 변한 대부인 이렇게 썼어요. 조선시대에도. 한이라는 말을 조선시대에 내부적으로 계속 쓰고 있었고 해외에서 쓰고 있어서 대한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가 결정이 된 거죠. 일단은 이제 대한제국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근대사, 근대국가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대한제국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제국이 어떻게 근대국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반론과 더불어 늘 그 전제국이라고 하는 예. 그 대한국 국제에 여기는 전제국가다. 예. 이렇게 선언한 것을 연결시켜서 친러 봉건제국. 근데 문제는 그때 쓰는 용어와 오늘날 쓰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당시 제국이면서 근대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일본도 일본 제국, 대제국, 대일본 제국이라고 그랬고 물론 그 서양에서도 독일 제국이라고 그랬고 예. 제국이라고 쓴다고 해서 근대국가가 아니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영국은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제란 말이 문제인데 전제는 그 당시 만국 공법에 따르면 전제는 군주국이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한은 왕의 전제국가다라고 한 말이 군주국이다 이런 선언을 한 거고 예. 그 앞에 붙여놓은 게 500년 전례의 전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500년 동안 군주국이었으니까 전제란 말은 처음 들어온 말이지만 만국 공법에 따라 들어온 것이라서 만국 공법의 뜻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군주국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 자체가 독재를 뜻하거나 또는 봉건국가로 회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적 의미의 이 전제정이라는 전제국가라는 의미가 봉건 시대의 왕 중심의 왕권 중심의 그런 절대 왕정 체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칭제 상소 운동을 벌이는 주력이 평민 유생 중에 거의 압도적으로 동학도들이 많았어요. 예. 동학도들은 군주를 없애고 새로운 무슨 정치 왕조를 열어가지고 어떤 폐정개혁을 하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예. 개벽은 조선을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그 왕권으로 개혁을 해서 개벽을 하겠다. 그 생각이었으니까 정감록과는 거기서 금을 그었잖아요. 이미 최재우 때 금을 그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왕권을 만들라는 것을 신존왕주의라고 그래요. 예. 그 이전의 전통적인 존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들어있냐면 왕권을 무력화시킨 측근 신하들의 횡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은 거의 골방에 가둬놓고 무력화시키고 왕명만 가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왕권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근대 사회의 사조였어요, 하나의. 그래서 왕이 없는 나라는 왕을 세웠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의 왕을 갖다가 이탈리아 전체 왕으로 봉대했거나 왕이 없었던 네덜란드 같은 데는 하나의 귀족 가문을 왕 가문으로 봉대해서 지금 네덜란드 왕국이죠. 이전에 공화국이었어요. 귀족 공화국. 또 옆 나라 일본도 천황이 아무것도 아닌 천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왕권을 강화해서 대정봉환을 해가지고 왕권을 중심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생각을 동학교도들은 거의 직감적으로 했어요. 다른 나라도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면서 제국을 선포하고 왕이 황제를 칭해야 된다고 한 그 안에 이미 신존왕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칭제 상소문을 다 읽어보잖아요. 결정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신존왕주의야.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높여서 지존으로 만들어가지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조선 중화론. 조선도 중화가 될 수 있다. 중국만 중화가 아니고, 중화란 말은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봤더니 문명의 중심이 아니 저 뉴욕에도 있고 워싱턴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고 문명 중심이 많더라. 뭐 북경만 중심이 아니야. 그럼 우리 조선도 문명의 중심, 즉 중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선 중화론인데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돼요. 그러면서 제국을 철학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럼 우리 근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왕권 강화파와 왕권 약파파, 이 두 대립 과정 속에서의 대한제국 탄생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이 탄생하자마자 이제 뭐 진도가 나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왕권을 공격하는 세력이 민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조선 시대하고 다르게 근대국가의 어떤 기준 중에 지표 중에 하나인 신분제 타파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1882년에 예. 신분 철폐령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1886년에는 노비 해방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미국과 이제 비교하면은 약 20년 차이로 노예가 해방되는 거니까 그렇게 뒤떨어진 게 아니죠.